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민법의 마지막 세 번째 나무인 채권편에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너무 누가? 내 자신이 너무 대단한 거죠. 한번 우리 자신한테 박수 한번 치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머리가 삐까뻔쩍한 그런 놈이 이제 아이큐가 좋은 놈이 이제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공부는 뭐예요? 누가 끈기, 인내가 가요. 그걸로 판가름을 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이제 민법의 마지막 나무까지 왔다는 것은 내가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전투를 치를 그런 자세, 애티튜드, 태도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채권편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 민법은 두 개의 양축으로 간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도 정맥과 동맥의 그 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채권 파트에서도 맥이 있다. 그건 뭐다? 그렇죠. 이제 다 아시죠. 하나는 뭐예요?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하고 그에 따른 법률 관계를 우리 전문가 판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제 문제, 특히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또 이제 법률 행위에 대비되는 게 뭐다? 법률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죠? 역시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 법률 관계를 전문가 판례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 법률 행위를 갖다가 우리 채권 파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법률행위, 이렇게 학자들이 하기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뭐라고 한다? 그렇죠. 무엇을 발생시켜야 하는 법률행위입니까? 그렇죠. 채권이라는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줄여서 채권행위. 채권행위란다. 그리고 우리 맨 앞에 우리 민법 전체 총칙 이 편에서 우리 법률사실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의무 부담, 그죠? 이행의 문제, 결국 이행의 문제가 남으면은 그 법률행위를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불렀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면은 그 법률행위를 갖다가 처분행위다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 바로 두 번째 나무, 이 물권법에서 물권행위는 뭡니까? 처분행위죠. 그렇지만 이 채권행위는 뭐예요? 의무 부담행위가 되는 거죠. 의무가 남잖아요. 자, 매도인은 뭐예요? 나중에 어떤 의무가 남죠?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될 의무가 남고, 매수인은 뭐예요?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남는 것이죠. 그 부담이. 그래서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뭐라고 부른다? 계약. 서로 뭐예요? 관계, 법률적인 관계, 뭐에서? 약정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법률적인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맺은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계약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계약에 우리가 중개하는 계약이 뭐가 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죠. 그건 이제 줄여서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니까 이 채권 파트에서는 법률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거죠. 자, 그에 따른 법률효과, 법률효과는 권리 변동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채권, 그러니까 채권 변동이죠. 특히 이제 변동 중에 발생, 경영, 소멸이 있는데 그 중에 발생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발생에. 그래서 이 법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 유자 없을 유자, 유효 무효는 어디서 판가름 해보라는 거예요? 민법 전체 총칙에서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다 배운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뭘 배우냐? 일단 그러면 유효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 때? 유효라고 했을 때, 그러면 채권이 발생됐겠네? 그랬을 때 이 채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또 그 법률에 법률 관계는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가 있죠.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역시 이 채권이라는 것은 권리 성질상 법률 관계에서 그 성질상 뭐예요?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예외적으로 뭐죠? 채권이 물권화되는 경우가 있죠. 뭘 하면은 등기를 하면. 뭘 하면 등기를 하면. 대항 요건을 구비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를 하면은, 그죠? 그게 대항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비록 채권이지만은, 우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예컨대 우리 매매 파트에 환매가 있거든요.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 그죠?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그 환매를 갖다가 등기하면 우리가 환매 특약 등기라고 그러죠. 환매를 등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439페이지 날라가 봅시다. 자, 계약 각칙편 439페이지를 펴보시면은 592조 환매 등기 나오죠.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매권의 보유. 환매권의 보유를 등기한 때에는, 등기한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그 대항력이 있다. 비록 환매권이 뭐지만 채권이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물권화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또 우리 매매 말고 마지막, 민법의 마지막 테마죠. 임대차에서도 똑같이 이 임차권이라는 게 뭐죠? 채권이에요. 그죠? 임대차 계약이란 채권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등기하면 뭐 제3자에 똑같이 대항할 수 있겠죠. 자, 그거는 447페이지 펴보실까요? 자, 447페이지 보시면 621조 임대차에 등기 나와 있죠? 거기 2항에 보니까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 요건이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쵸? 뭐다? 물론 등기하면 좋겠지만 등기가 안 됐을 경우에도 우리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뭐예요? 주택 인도와, 그죠? 주택 인도, 즉 전입신고로 말하죠. 그리고 뭐예요? 전입신고, 주민등록 마친 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역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등록이죠. 자, 그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를 한번 나가가 보실까요? 자, 임대차보호법 우리 468페이지 제3조 대항력 나와 있죠? 대항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역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485조 제3조 그죠? 1항에 건물을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역시 대항력이네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뭐 토지 임대차 이런 것들 있죠? 공장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으면 뭐예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물권, 채권의 그 개념을 구별할 줄 알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매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채권은 뭐예요? 등기를 해야지만,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지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잖아요. 우리 물권 파트 제187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된 그 물권의 경우에는 뭐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그 물권이 법률 규정에 있어요. 하여튼 발생만 됐다면은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의 경우에 발생된 물권은 어떻게 됐나? 대항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하고는 또 비교를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237페이지 맨 앞쪽. 237페이지 보시면 그 핵심 박스 나와 있죠? 거기에 법률행위에 채권행위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률효과, 권리변동, 법률관계, 권리금관계. 그 다음에 그 밑에 1, 2, 3 보면 채권 나와 있죠? 그래서 채권행위라는 그 법률에 따른 법률효과, 법률관계, 권리금관계가 그렇죠. 권리가 있어요. 있을 있죠. 그럼 주장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상대적이다. 그래서 왜? 등기, 대한민국을 구비하지 못하는 것은 제3자에게 그렇죠. 주장할 수가 없다.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똑같이.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과 법률관계죠. 우리 포커스는 법률 행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는 법률 규정을 중개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상속 우리가 중개합니까? 돌아가실 때 옆에서 자 아버님 상속하실 준비 되셨나요? 즉 돌아가실 준비 되셨나요? 자녀분들 상속받을 준비되어 있나요? 그럼 뭐 양쪽에서 주먹 꽉 날라오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 행위를 중개하는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걸 또 우리 2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개 대상에서 그걸 배우죠. 자, 한번에 따져 2차 37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자, 37페이지를 펴보시면은 4번 테마 중개 대상이 해가지고 밑에 요약이 괄호 1번 중개 가능 요건 해가지고 동그라미 3번 중개 여지가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괄호는 뭐예요? 즉 법률행위일 것 쭉 나와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1, 2차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주로 법률행위만 다룰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핵심은 236페이지 첫 번째가 원 해가지고 채권의 총칙 나와 있고요. 각각의 테마별 핵심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측에서 매매하고 임대차 교환은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매매하고 임대차의 세부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각 테마 다룰 때 한번 다시 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채권이라는 세 번째 나무까지가 236페이지니까 이 지도죠? 자, 채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채권 발생에서 법률행위죠. 계약이죠? 요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약 파트만 다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의 총칙. 그래서 줄기죠, 줄기. 그 다음에 이제 나무까지로 해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이제 일시적인 계약이니까 거기다 딱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임대차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점수가 물건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금방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채권 줄기인 총칙하기 전에 나오는 출제 테마가 있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은 405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거기에 표가 하나 있죠. 거기에 보니까 두 번째 칸에 계약의 종류 나와 있죠. 뭐 성질상 분류. 그 다음에 밑에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총칙 가기 전에 첫 번째 계약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 계약 종류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하시고 요게 이제 한 문제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데 10회부터 딱 분석해 보니까 12, 13, 16, 18, 20, 22, 26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27회 때는 좀 그거 나오기는 좀 뭐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기출은 늘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7회 때는 제가 보면 도합세 그런 정도. 자, 그럼 여기에 출제자 의도는 뭐냐? 바로 여기 출제자 의도는 출제자 의도는 자, 보면은 거기 뭐 전형 비전에 서로 쌍평면에 서로 대립되는 거죠. 이 대립되는 그 계약의 개념
그 구체적인 계약의 사례가 있겠죠. 예를 갖다가 객관식은 결국 뭡니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구별할 수 있겠는가? 우리 수험생들이 거기 이제 출제자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볼까요? 여기서 뭐 전형, 비전형, 민법 법전의 그 형태, 이름이 있냐? 이거죠. 글씨가 나오냐? 그러면 있을 유자, 이름 명자에서 유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형이냐, 비전형이냐, 무명이냐,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전형이라 보니까 14종이 있네요. 증여, 주는 거 공짜로. 매매,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뭐예요? 빌리는데 뭐예요? 쓰고, 나중에 갚을 수도 있고, 그죠. 공짜로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소비대차. 이거 나왔는데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억이, 그죠? 가물가물하죠?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때는 이 저당권 파트에서 나왔어요. 자,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행위 할 때 동시에 하는 게 있었죠. 뭐였죠? 그 전에 먼저 하는 거? 그렇죠.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권행위죠. 근데 그 전에 뭐래요? 이건 저당권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 그래서 부종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인인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뭡니까? 소비대차 계약. 근데 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계약이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나왔었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렇구나. 그 다음에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서 다시 그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소비대차는 그대로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돈 쓰고 그 돈 이미 다 써버렸는데 그 돈 이렇게 낙서돼 있고 세팅이면 그대로 그거 아니죠. 자전거는 빌렸다면 그대로 공짜로, 그죠? 사용대차는 공짜, 그죠? 임대차는 뭐야? 차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기 차이자죠. 여하튼 요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는 묶어서 우리가 대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임대, 대, 그죠? 뭐 이렇게 소비대, 그 다음에 사용대, 빌려준다 이거죠. 차, 빌린 거,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갖다 우리가 대차다, 대차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점유권 파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간접 점유 할 때 우리가 다뤘습니다. 우리 보니까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습하고 있잖아요. 복습하고 있죠. 자, 그래서 329페이지, 자, 32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은요. 자, 329페이지에 밑에 이제 194조 간접점유 보니까 지상권, 장사권, 질권으로 사용됐다, 임대차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밑에 대차 이렇게 해서 또 잘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 중에 간접 점유는 뭐예요? 사용대주 임대인이죠. 그죠? 사용대주 임대. 소비대주, 이건 아니죠? 오케이. 그런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간접 점유가 됐냐? 여기서는 뭐예요? 민법 법전에 이름이 딱 여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은 아니지. 잘 아시죠? 직장에 이렇게 그죠? 그게 다 고용 계약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급. 죄송합니다. 도급도 우리 한번 슬쩍 언급이 돼 있었었죠. 언제 배웠을까요? 물권하고 채권은 뗄 수 없다니까요. 유치권. 그쵸. 유치권에서 우리 결련 관계가 있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게, 그거 말고. 그렇죠. 공사대금 채권. 기억나세요? 그거 왜 발생하는 거예요? 도급계약으로 해줬으니까 발생되는 거잖아요. 공사 다 끝나면. 그렇죠. 그랬나? 그죠. 나는 배운 기억이 없는데, 그죠? 네. 배운 기억이 없죠, 우리는. 자, 48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유치권의 성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었는데 거기에 밑에 세 번째 점은 채권과 목적물의 결론이 인정되는 거에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기억나십니까? 건물 발주하는 사람은 도급인,
건물 발주 받는 사람은 수급인. 요 양반이 딱 건물 공사 딱 끝나면 뭐예요? 공사대금 채권 발생이 되죠? 그리고 뭐예요?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320조 1항의 요건을 고비하면 동시에 뭐예요? 유치권이나 막강 물권이 발생되잖아요. 등기없이도. 그쵸? 법률 규정 320조 1항에 의거해서. 그때 도급계약? 꼭 도급이에요? 계약이면. 그 다음에 위임. 일을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임치.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 조합은 여러분 잘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조합계약? 그쵸. 앞에 공동소유. 을 나왔었죠? 그죠? 합의의 경우 조합.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요건 뭐 종신. 죽을 때까지. 그죠? 마칠 때까지. 종칠 때까지. 어떻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계약.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런 계약이 종신정기금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화해. 분쟁에서 화해하는 거. 또 하나 계약이에요, 화해도. 그 다음에 현상 광고. 현상금 걸고 광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신춘문예라든지, 네, 예쁜 뽀삐. 응? 분실됐어요. 뽀삐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그죠? 현상금 10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부모를 잃어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거의 그런 분, 화성에나 사시는 분이 그런 분이 한 분 있는데, 부모를 잃어버리면, 자기 뽀삐 잃어버리면 딱 이렇게 현상광고 해놓고, 부모, 이거 안 합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튼, 현상광고, 현상금 걸고 광고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전형계획은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시험법은 왜? 매매, 교환, 임대차만 나오니까요. 그러나, 그렇죠. 이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형계획이다. 이런 정도만. 그 다음에 비전형계획이 나오죠. 이름이 없는 거예요. 민법부처는 아무리 가봐도. 그래서 전형계획 외계야. 아무리 민법부처는 오면 그런 다 말이에요. 맞아. 비전. 대표적으로 우리 중개의뢰계약이죠. 자, 한권 2차. 136페이지, 한권 2차 13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중개계약 성격에서 민법상, 우리 지금 민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딱 보니까 유상쌍문, 낙성계약, 불효식계약, 마지막 4번 동그라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비전형계약, 무명계약. 민법법전에 나왔고 공인중개사 법전에 있죠? 여기서 법전에 저는 민법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형 계약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 주의할 게, 매매가, 그죠, 있지만은, 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 매매 예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예약도 뭐예요? 그것도 계약입니다. 그죠? 뒤에서 한번 다시 볼까 치지만은, 430페이지 좀 보시올까요? 자, 430페이지 보시면, 매매편, 우리 계약 각칙에서 나왔죠? 자, 430페이지 564도 매매 일반 예약 나와있죠? 그 밑에 네모 박스 큰 거, 가불병정 말고, 그 가불 말고, 큰 거 매매 네모 박스에 첫 번째 점 보세요. 점 보니까 예약해가지고, 하나, 밑에 보면 계약입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계약입으로 이렇게 되죠? 따라서 그 자체는 뭐예요?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예약은 뭐예요? 채권 계약이에요. 반드시. 왜요? 채권 계약. 그럼 채권 행위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의무 부담 행위죠. 의무가 남잖아요. 왜?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 계약에 딱 한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본계약은 그렇죠. 채권 계약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우리 각칙하고 연계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니까 쌍무평, 쌍쪽, 쌍방,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쌍무, 대부분 우리가 중요한 다 쌍무죠, 그죠? 쌍무, 쌍무예요. 한쪽 편만 치우쳐서 편중대상, 그렇죠? 우리가 한쪽만 이뻐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편애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편무, 한쪽만 의무가 있어 편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 편무계약. 자, 여기에서 쌍무편무에다 검정편무 밑줄.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편무계약이 우리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증여. 그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해요. 부동산, 토지를 갖다가. 그런 경우가 있으시대요.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우리는 증여해보고 죽자고요. 오케이? 자, 증여를 하면 이게 증여자고 한쪽은 수증자잖아요. 증여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증여하면서 뭐 달라? 이럽니까? 너가 나를 평생 모셔야 된다. 그러면 증여계약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편무계약. 줄 의무만 있는 거예요. 한쪽에. 여기는 받을 권리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증여. 그 다음에 사용도 있죠. 자전거 공짜로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 공짜로 빌려주는, 그죠? 이거 뭐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 그 다음에 현상 광고. 이거 뭐예요? 뽑비 찾아내야 돼요. 그죠? 돈은 별개고, 일단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쵸. 이거는 편무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쌍무편무,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쌍무편무.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 2번을 그려서 우리가 이렇게 큰 개념. 지금 우리가 편무 계약을 보고 있잖아요. 또 밑에 보면 이제 유상, 무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무상. 무상. 즉, 자, 요 편무 계약이라는 것은요. 편무 계약이라는 것은 무상 계약 플러스 무상 계약이 아닌 계약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상도 있다는 거죠. 즉 뭐예요?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유상이죠. 공짜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네. 그래서 편무는 무상 플러스 현상광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무상 계약은 편무 계약입니까? 그렇죠.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림만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모든 편무 계약은 무상 계약입니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죠? 현상광고. 그죠? 따라서 그렇게 혹시나 백방식 보기에 나왔을 때 그 OX를 판별할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오른쪽 쌍무 편무 계약에서 쭉 오른쪽 보면 하얀 색이 아니라 좀 회색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요 그림을 하나 그려놓읍시다. 편무가 크게,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상이 들어가게. 그쵸? 공식도 딱 한번 적어놓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관계, 편무하고 무상 계약의 관계를 잘 좀 비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쌍무 계약이 이제 특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쌍무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니까. 매매교환, 임대, 제의계약은 다 뭐예요? 쌍무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쌍무 계약에서 중요한 게 우리 맨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채권, 계약, 우리 청취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동시행항변권이라는 거고 위험 부담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1페이지 536조 동시행항변권 나오죠. 그 다음에 537조 417페이지 530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나오죠. 위험부담주의. 그래서 동시행의 관계하고 또는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주의는 바로 쌍무계약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야. 즉 편무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536조도 보면은 1항에 536조 1항에 보면은 맨 처음 시작되는 글씨가 뭐냐? 실제 종사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역시나 537조 또 위험부담주의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똑같잖아요. 쌍무계약.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주의는 우리 쌍무계약에만 적용이 되는 거구나, 인정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유상무상. 요 개념도 중요하죠. 유상무상에다가 검정펜으로 비추자. 대가가 있으면 유상,
그죠? 없으면 무상 공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상하고 쌍무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 세 번째. 역시 동그라미가 돼요. 여기가 유상. 여기가 쌍무. 그렇죠? 이렇게 또 비교를, 그림을 하나 그려줄 필요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른쪽 역시 거기다가, 그죠? 그래서 이 유상은 쌍무계약에다가 플러스 역시 현상관. 쌍무계약이니까 이거 아닌 건 뭐 편무계약이죠. 그리고 현상관과.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객관식에서 기술이 될 수 있겠네요.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X, O죠.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OX, X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여기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단지, 아니단지 끝만 정확하게 객관식에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 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다. 그래서 이 현상 광고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죠? 객관식 보기에서.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낙성 요물계약 이렇게 돼 있네. 자, 낙성 요물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자. 낙성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요물, 물건을 요한다 이거죠. 그래서 낙성은 합의, 즉 합치, 약정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요물계약은 물건의 인도, 기대의 어떤 급부가 물건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현상 광고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요물계약이 또 중요하죠. 네 번째에서는 요물계약이 중요하죠. 대부분 다 뭐예요? 그쵸. 낙성계약이죠. 우리 매매교환 임대차 다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우리 사법고시나 지금도 변호사 시험이죠. 요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두 문자로 얘기하죠. 현대계보다 뭐예요? 요물계약이에요. 첫 번째 현상관계, 두 번째 대물변제, 세 번째가 계약금 계약. 다음 시험 꼭 나오려나 봐요. 부러지네. 신이 강해오셨나? 보증금 계약. 이렇게 합니다. 그쵸.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좀 현상. 뽑기 가져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물.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내가 돈 못 갚으면은 내 토지 알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가 변제할게.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금 걸어야 계약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증금, 걸어야죠? 그래야죠. 그죠?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 토지로 변제할게. 이건 이제 사실 예약이죠. 대물변제 예약. 요거는 뭐예요? 예약은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서로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대물변제는 나중에 진짜 못 갚았을 때, 얘기했다! 이런 거. 요게 이제 대물변제입니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뭐다?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랄까요? 그러나 대물변제 예약은 뭐예요? 낙성계약.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문자. 뭐예요? 그죠? 현대계약. 현대그룹 있잖아요. 그죠?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현대그룹의 계보는 우리 고 정지현 회장님부터 해서 쭉쭉쭉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외쳐볼까요? 현대계보. 오케이. 삼성계보는 안 하나요? 뭐, 그렇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이죠. 우리 계약은 우리 또 해약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565조죠. 자, 431페이지. 431페이지로 날라가 보실까요? 거기 밑에 보면 계약금 이렇게 돼 있나요? 자, 431페이지 맨 밑에 메모 박스 맨 밑에서 두 번째 점 있죠. 뭐라고 있어요? 계약은 뭐다?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물건만 요금되는 거죠. 따라서 물건이면 되므로 금전에 꼭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런 겁니다. 요물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증금 계약 역시 그죠? 이 보증금 계약은 우리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 계약계획이 끝났어요? 끝났을 때 또 뭐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관계가 중요시되죠. 자, 416페이지. 그러니까 뒤하고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416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박스가 있죠, 표가.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는 경우야죠. 오른쪽에 보면 판례로 인정되는 첫 번째 동그라미 임대차든지 목적물 파는 보증금. 그렇죠? 이거 보증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보증금. 우리 앞에서는 물건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보증금 반환. 요건 뭐예요? 그쵸. 보증금 반환 채권은 목적물하고 결련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뭐 유치권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물건 파트는 중요했고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보증금 계약은 뭐라는 거예요? 그죠?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뒤에서는 뭐예요? 보증금 이렇게 계약이 끝나면은 뭐예요? 그죠? 계약할 때 또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죠. 차임이라는 것이 성립 요건이죠. 차임의 지급을 약정이 성립 요건이지 보증금 지급 약정이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말하는 보증금 계약경이 끝났을 때 뭐예요? 그래서 동시행의 관계가 인정된다. 뭘로요? 판례상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똑같은 보증금을 보는데 그런 이제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른 거죠. 같은 거 보는 거예요.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뭐 일시적 계속적 계약 여기 있습니다. 일시적 계속적은 계속 만나야 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봐요. 주인은 계속 그죠. 관계가 법적인 관계 유지되잖아요. 그 다음에 유인계약, 무인계약, 그죠? 어떤 그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식계약, 불요식계약. 자, 요식, 불요식에 있다가 검정펜으로 밑줄합시다. 요거 말이죠. 요거 우리 다 배웠어요. 어디서요? 맨 앞에서. 맨 앞에 우리 법률 사실 분류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248페이지 보면은 그 법률행위 아주 형식, 형식이라서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그래서 대부분의 법률행위 다 뭐다? 우리 매매교환 임대차 다 뭐예요? 불요식입니다. 그럼 이제 요식행위, 혼인, 유언, 엄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251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혼인, 인자, 파양, 뭐 이혼, 입양 신고를 해야 되니까 유언, 법인 설립 행위, 뭐 단체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 어음이 그죠? 뭔가 중요한 그런 거는 이렇게 특별한 방식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예약하고 본계약. 그래서 8번째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또 구별할 수도 있어요. 예약하고 본계약. 그래서 예약은 뭐예요? 예약이다. 그 예약은 채권행위에 한정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면 본 계약은 채권행위 물건이 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살펴보셨지만은 우리 매매편에서 430페이지 메모박스 다시 한번 보면 뭐 나와 있죠? 이야기에 이렇게도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총칙 들어가기 전에 계약 총칙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럼 이거 각칙하고 연계해서 보면 우리 각칙은 매매교환 임대차잖아요. 그럼 매매교환 임대차는 이 중에 뭘 거래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동네 전형 비례는 당연히 전형이겠죠. 법적 이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쪽 적은 거 있으니까 쌍무. 그 다음에 그죠? 대가가 있으면 유상. 그 다음에 낙성. 그죠? 그리고 우리 매매 교환은 일시죠. 임대차는 계속죠. 그 다음에 그죠? 우리 유인계약이죠. 그 다음에 분료시기약.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온 것들을 429페이지 또 거기서 우리 복습 차원에서 또 나온 429페이지 매매편에 그 밑에 핵심 박스 있죠? 핵심 박스 첫 번째 점 나와요. 매매는 낙성, 쌍무, 유상, 부시계약이다 이렇게 있고요. 교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환은 뭐 큰 테마가 없기 때문에 적어놓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445페이지 역시 임대차도 밑에 핵심에 임대차는 낙성, 유상, 쌍무, 부시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뒤에 또 각칙하고 연계해서 우리 계약의 종류를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큰 출제 테마가 밑에 별표되어 있죠. 계약 자유의 원칙자. 계약 자유의 원칙에다 역시 그죠? 빨간 펜으로 밑줄 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 문제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15회부터 해서 15, 16, 17, 18, 19 무려 5번이나 단독으로 출제가 됐어요. 너무 오래 자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27때는 제 예상은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이 계약할 때 약관에 의한 계약 많이 해주는 아파트 분양 약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계약 자유의 원칙 빨간 펜으로 밑줄 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 자유의 원칙은 출제자가 뭘 묻고 싶느냐라는 것이지요. 뭐 원칙적인 것은 뭐 묻고자 하는 거 아니겠지요. 그럼 예외적인 거 우리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우리 원칙에 있어서 출제자로 보면 특히 내용 결정 자유가 있거든요. 내용 결정 자유. 그런데 내용 결정의 자유가 없는 내용 결정의 자유가 없는 약관에 의한 계약 있잖아요. 약관. 우리 아파트 같은 분양 약관, 그죠? 그 약관에 의한 계약, 그죠? 약관에 의한 계약상 약관 관련 약관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 결국은 뭐예요? 약관 규제법이 있죠. 그 종류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죠? 우리 법제처 한번 띄워 놓으시고요. 그 법제처가 뭐라고 써요? 거기 규제법이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거 한번 쳐보실까요? 오케이, 한번 쳐봅시다. 그거 한번 띄워놓으시고 한번 봅시다. 자, 계약 자유 원칙 빨간 펜을 밑으로 오셨죠? 자, 첫 번째 체결의 자유가 있어요.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을 할지 말지는 내 맘이죠, 그죠? 그래서 계약권은 당사자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이 계약 체결의 자유는 뒤에 우리 계약 교섭의 부당 파악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할 듯 해놓고 뭐예요? 중간에 파토 내는 거 있죠. 결혼할 듯 하면서
파트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계약을 뜻하면서 파트 되는 거. 어떤 이유인지. 자, 그런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라는 테마가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돼요. 그럴 경우마저도 이 계약 체결의 자유는 인정이 됩니다.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10페이지 밑에서 보면은 가장 밑에 네모점이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비교들. 계약 교섭 부당 파기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점이 뭐예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보죠. 계약 자유의 원칙 중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연계해서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 다음 내용 결정에 대해서 약관 있죠. 약관이 지반 거래 영역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 고객은 체결의 자유만 인정될 뿐 내용 결정 자유는 없죠. 그죠? 아파트 분양 계약할 때 분양 약관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약관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합시다. 그래서 그 규제법의 내용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세 번째 점 보면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따로 명시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는 거고요. 국민 전체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이미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약관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뭐가 우선이에요? 약관이 아니라 그 합의가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그 약관법 4조의 내용들, 약관법 띄워놓으시죠? 4조 한번 찾아봅시다. 4조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개별 약정의 우선이다. 여기 되어 있죠? 개별 약정이 약관의 그 조항보다 우선한다는 거, 요거겠죠? 그 다음에, 약관 규제의 기본 원리가 뭐다? 심의 성실의 원칙이다. 자, 심의 성실의 원칙이다. 검정펜으로 밑줄 쫙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관의 그 구성령의 근거가 뭐냐? 결국 뭐예요? 계약 체결을 가면, 약관이 뭐다? 의사표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 규범이 아니라, 그래서 합의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맨 밑에 보면은 그 판례 있죠? 맨 밑에 줄에 그 내용입니다. 박스 밑에. 그 다음에 또 방식의 자유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좀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은 뭐에 한다? 계약에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파트만 배우는 거야. 그리고 법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현상 광고 참 많이 나왔었죠. 자, 현상 광고에다 검정펜 밑줄. 자, 일단 전형 민법적 때문에 한쪽만 의미죠. 편목이야. 그 다음에 유사, 유용물, 계약에 해당된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채권 총칙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개의 테마, 첫 번째 계약의 종류,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